저기 윤석열의 외교안보는 또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외교안보는 줄서기 정치예요. 줄서기 정치다. 동맹의 줄서고 신냉전이래. 그러니까 빨리빨리 편가르제.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살피기 정치거든. 네. 미국이 뭐 그렇게 뭐 신냉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저기 저 제니 델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 대통령 면담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니 델런 장관이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뭐요? 중국의 류허 국무원 부총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중이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때 그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를 네. 이제는 폐지하겠다. 우리가 좀 뒤통수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기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탈중국 하겠다고. 웃기는 소리야.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 지랄이고 간에 신냉전을 하겠다는데 실제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럴 힘도 지도력도 없어. 결국은 각자 도생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줄 서누고 거기에서 이제 그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 색깔이 그래. 이 저 근본주의자들이요. 지금 대통령실의 그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승이 이상우 전 서강대 교수입니다. 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거기 지도 교수가 그 저기 민주평화론 민주주의 국가여야 저 전쟁 안 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아예 신념화해서 건너오셔가지고 제자로 양성한 게 김태효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그 어떤 교류와 무역과 협력은 불가한 거야. 왜?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남북 관계 개선도 안 돼. 왜?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그 전체주의가 있는 한은 평화란 건 없는 거야. 이게 딱 그 세계를 선악으로 양분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가장 극단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과의 대화도 안 되는 거고 다른 체제에 아니 우선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화란 것도 뭐냐면 가르쳐주는 대화, 내가 혼내는 대화는 되는 거지. 그게 원칙 있고 당당한 외교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뭘 조율한다거나 절충한다거나 협력을 하는 대화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건 북한이건 중국이건 러시아건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또 신남방 정책은 하게 돼. 인도 태평양 전략. 그건 미국이 하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의 민주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일어나서 브루나이 왕정국가요. 베트남 공산당 일대형 독재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그러면 민주국가입니까? 거기 의석의 25%를 군이 할당제요. 싱가포르가 민주국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한 그럼 대화할 나라도 없고 소통할 나라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겠다. 자유진영이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호주, 뭐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끼겠다 그러는데 아니 나토 정상회의 가서 회의 한번 못 해놓는데 왜 그 실체가 없는 동맹에 뛰어드냐 이런 줄서기. 그런데 우리는 살피기 정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잘 살피자.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재무장관이 왔는데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요? 지금 다행히 유가가 내려가서 그렇지 원래는 얼마 전 한 2주 전까지 유가가 상한가일 때는 원래 한국에 오는 목적을 유가 상한제 합의하러 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또 유가가 떨어져서 그 부담은 좀 줄었어요 지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목줄 죄기, 돈줄 끊어버리기. 그러게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오히려 지금 그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제니 델런 장관이 중국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복잡한 문제고 가능하지가 않고 실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동맹 맺겠다 이거요. 경제 동맹. 그러니까 아니 그 동맹 맺고자 하는 미국이 이미 중국에 백기 항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경제 동맹 그러니까 이거지. 참 외교 안보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쭉 이제 두 달을 좀 돌이켜 보면
글쎄요, 이제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 같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앞으로가 또 걱정된다. 왜냐하면은 이 국정 전환이 일어나야 지금 30%는 지지율이 말해주는 그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을 텐데 그게 과연 되겠느냐 제대로. 그러니까 워낙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버리니 네. 사실 그 탈중국 얘기하는 동안에도 우리 반도체 40%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수출되는 것까지 하면은 60%를 중국에 수출하는 그래요? 거거든요. 예. 60%입니다, 여러분. 60%. 60%면은 진짜 중국 시장이 없어지면 우리 수출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건데. 그다음에 저기 한중 통화 스와프가 4천억 위안. 네. 규모고 이거 한미 간에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합 그런데 안 돼 있죠. 한중 간에 돼 있고 알셉이라고 아시아개발은행을 중국이 주도하는데 우리가 참여국이고 그다음에 한중 직접 투자액이 1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네. 그리고 저기 저 작년에 대중무역이 26.9% 증가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중무역의 5, 6월 달에 굉장히 그 이례적인 현상은 우리가 적자를 봤어요. 맞아요. 그걸 많이 좀 염려하시더라고요. 염려하고 있는데 네. 지금 탈중국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지 뭐. 중국이야 뭐 한국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중국 시장 대신에 유럽 시장 개척하거나 다른 시장 개척할 수가 있다. 그거 평론할 가치도 없어요. 그래요? 이미 포화 상태인데 뭘 가? 이미 뭐 거기 포화 상태 언제는 안 했어? 다 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네. 데서 하는데 마음 놓고 칼 휘두르는 게 외교 안보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는 워낙 엉뚱한 얘기를 해놨으니 네. 그다음에 대우조선에 이제 공권력 투입한다는 선전포고를 했고 기다린 건 이제 다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은?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 미친 놈이지. 미안합니다. 이거 조금 미안합니다. 예, 우리 조선업의 생태계 위기를 그 하청 노동자들 그 사람들 임금이 30% 깎였어. 요구 사항이 원위치 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저기 이 경제 상황에서 지금 각 대학의 청소 노동자들이라든가 이 사회의 경계선에 서 있는 투명 인간들이 지금 일제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은 엄형주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응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칼제비요. 약한 사람 팔 비틀고 잡아 쳐넣겠대. 그러니까 근데 법을 앞세우니까 법치국가니까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법치국가를 내세우고 법을 또 얘기하다 보면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법을 잘 집행했던 그런 모습, 그걸 기대하는 지지층이 또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은데. 원래 예. 한비자가 얘기한 법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도덕의 가면을 쓰고 유학자들이 세상을 더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을 지키는 건 법이다. 법인데 네. 이 법에는 조건이 있다. 첫째, 민중에 대한 지극한 사랑. 민중을 위한 법이어야 된다. 네. 둘째, 누구나 알기 쉬워야 된다. 법이 어려우면 당연히 법을 위반하게 된다. 네.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걸 계도해야 된다. 엄격한 법 집행은 이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네. 이게 한비자를 잘 읽어야 돼. 한비자가 엄형주의를 주장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기 또 한 가지 한비자 주장에 가장 부작용이 많은 주장이 있는데 그게 법은 군주가 정한다고 돼 있어. 신하나 귀족들이 함부로 법을 농단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한 건데 그게 윤석열식으로는 어떻게 번역되냐 하면은 나 용산 그거 뭐 공청회 간다며 다 필요 없어. 국가 예산 심사 필요 없어. 내가 한다 마는 거야. 법은 내가 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악용되는 거죠. 그래서 한비자가 파시스즘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아. 그러나 그거는 그 의미가 아니고 농단하는 세력 그거를 한비자에는 중신이라 그래. 중신들의 농간을 피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군주가 통제해야 된다. 이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걸 저기 국가의 어떤 문화, 정서, 역사 절차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런데 윤석열은 그렇게 번역했어. 거기에다가 엄형주의가 들어와. 그러면은 저기 단순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선소 노동자들한테 조선업계가 그 입은 손실을 다 청구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게 수천억 원이요. 하청 노동자들에게 청구하겠다. 그것까지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려. 지가 네. 뭘 기다려? 집권한 지 2달밖에 안 된 대통령이 네. 언제 기다렸는데 언제? 어? 그러니까 이게 물론 윤석열식 통치 방식이라면은 노사 간에 협의할 기회는 줍니다. 네. 기회는 분명히 줘요. 기다리는 거는 나는 있다고 봐. 그러나 들어올 때는 무자비하게 들어올 거야. 그 레드라인이 넘어가는 순간 무자비하게 들어와. 그래서 저희 온라인상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제2의 이제 용산 네. 참사, 또 쌍용차 사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될 수가 있다. 아니 당연한 거지. 그게 다 그때 뭐 박근혜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 한편에는 칼을 휘두르고 한편에는 법전을 손에 쥔 네. 이런 어떤 법과 칼의 권력 그리고 그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더더욱 의존해버리고 네. 칼을 쥐은 사람은 칼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통제망이 풀린 거예요. 네. 사냥개 목줄이 풀렸다고. 칼제비들 검찰 특수부 출신들 예. 국정원에 들어가 있는 사실 저도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게요. 제가 정치인도 아닌데 네. 그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네. 내 주변에 뭐 보호해야 될 거 천지면은 저도 이렇게 못 떠듭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심정인 겁니다. 이게 이게.